북한에서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하나 없이 맨손으로도 도구로도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도 끝내 지키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7년을 함께한 전우가 그를 쫓아 어둠 속으로 들어오던 그 새벽, 두 사람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습니다. 총도 명령도 아닌 단 한마디가 어둠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철민아, 그 한마디 앞에서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너무 세상에 보고 알려지지 않은 싶어요. 이야기들, 앞으로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정말로 눌러주십시오. 그리워요.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목숨을 너무 건 보고 싶어요. 7년의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제압하는 법을 22가지 배웠습니다. 맨손으로 도구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그런데 정작 어머니 한 분 먹여 살리는 법은 단 한 가지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폭풍군단. 정식 명칭으로는 11군단. 북한에서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22살에 이 부대에 배치받았습니다. 배치받던 날 같이 온 동기 12명 중 절반은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훈련은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영하 20도 혹한의 냉수 세면 오전 내내 산악행군. 그것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했습니다. 진짜는 오후였습니다. 격투훈련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쓰러뜨리는 연습이었습니다.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임과도 쓰러지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그걸 해가 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파 허리가 굽을 지경이었지만 누구 하나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약한 소리를 했다간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산 촌구석에서 올라온 깡마른 소년이 어느새 북한 최정예 부대의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신 어머니한테 뭔가 보여드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작전 이동 중에 산 아래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길가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때라 굶어 쓰러진 사람을 보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선임이 낮게 말했습니다. 가자. 저 어르신이 가자고.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을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내무반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건가? 최정예 전사, 인간 병기. 그게 저였습니다. 22가지 제압법을 몸에 새긴 사람. 그런데 길가에 쓰러진 노인 한 명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버텼습니다. 이건 그냥 군대가 원래 이런 거라고, 규율이 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다독임이 완전히 무너진 건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날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년 전 기억 속 어머니는 허리가 꼿꼿하셨는데 눈앞에 어머니는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손등엔 핏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봤던 그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나야 뭐 잘 먹지. 너나 잘 먹고 있냐? 그 웃음이 거짓말인 걸 압니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밤을 굶으셨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군인이었으니까요. 눈물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30분이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서시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밟힙니다. 깡마른 어깨 위로 낡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던 그 모습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몸이 아무리 강해져도 어머니 야윈 손 하나 잡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에 기름을 부은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눈앞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점호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앞서 걷던 전우 하나가 갑자기 저를 팔꿈치로 툭 쳤습니다.
눈짓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부대 후문 쪽으로 군관 셋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동욱이었습니다. 동욱이는 저와 같은 해에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씩씩해서 중대장도 아끼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두 팔을 잡힌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군복은 흑푸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욱이는 소리 하나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박선혁한테 들은 얘기로는 동욱이가 내무반에서 잠꼬대를 했다는 겁니다. 잠꼬대로 지도자 동지 욕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친구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야, 또 봤냐? 선혁이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못 본 거다. 알겠냐? 선혁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였던 선혁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감정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 부대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걸 선혁이는 저보다 일찍 깨우쳤던 겁니다. 그날 이후 동욱이는 부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흔적도 밥을 먹다가 문득 동욱이 자리를 보면 다른 신입이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동욱이 같은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 내가 자다가 무슨 말을 하진 않을까? 혹시 내 표정 하나가 불순하게 보이진 않을까? 훈련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 한켠이 쭈뼛쭈뼛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온 군대에서 잠꼬대가 무서워 밤새 긴장하며 자야 한다는 게.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래 군대란 게 다 이런 거지. 규율이 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건 동욱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배급 날이었습니다. 저희 중대에 강냉이 배급이 왔는데 양이 지난달보다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중대원 모두가 느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급을 나눠주던 보급 담당 군관이 혼자 배낭을 챙겨 막사 뒤로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배낭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꺼진 촛불 앞에 혼자 앉아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 지키는 이 체제가 나를 지켜주고 있긴 한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만들어버린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편지는 목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지생병 출신 행정 담당이 내무반 문을 열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에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 적힌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저는 그게 어머니 손글씨라는 걸 단번에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그 글씨. 자음이 조금 흘리고 모음이 약간 기우는 그 특유의 글씨체. 그런데 편지를 건네주는 행정 담당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편지를 받아들고 내무반 구석으로 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쪽지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어머니 글씨가 아니라 낯선 손글씨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쓴 거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철민이 어머니가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편찮으셨는데 병원도 못 가셨습니다. 알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 소식이 닿은 건 한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훈련장에서 구령을 외치고 있었겠지요. 아니면 강냉이밥을 먹으면서 오늘 훈련이 힘들었다느니 날씨가 춥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혼자 눈을 감으셨던 겁니다.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고 남의 집 발레를 해주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셔서 저를 먹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저는 군대에 들어온 뒤 딱 한 번 뵀습니다. 3년 만에 면회 오신 그날, 깡마른 어깨에 낡은 저고리 하나 걸치고 오신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손 한 번 못 잡았습니다. 차디찬 땅에 묻히실 때 아들 얼굴도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중대장실로 찾아갔습니다.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한 번만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훈련 일정이 있다. 개인 사정으로 이탈은 안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전사는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말만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무반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꽉 틀어쥐고 그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군인이 울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뒤에 이불 밖으로 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성혁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날 제가 받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고. 이 체제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머니 임종 하나 못 지키게 하는 이 나라를 위해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고 싶지 않다고. 물론 결심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누구와.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곁에서 7년을 함께한 성혁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심을 굳히고 나서도 2달이 지났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폭풍군단에서 7년을 보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탈영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잡히면 본인은 물론이고 남은 가족까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매일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고 훈련을 하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속으로는 하루하루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서. 떠나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성혁이가 막사 뒤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옆에 앉으니까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7년 동안 수도 없이 그랬던 것처럼. 야, 철민아. 성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산소. 훌은 뽑아줬겠지. 누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이번 겨울 넘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배급이 또 줄었다 하더라. 성혁이는 담배 연기를 후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은 밤이었습니다. 함경도 산골 하늘은 여러분 정말 별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엎여 그 별을 세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뭔지 모르겠다. 가끔은 성혁이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에 성혁이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생존을 먼저 챙기던 그 친구가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안에서 말이 뱅뱅 돌았습니다. 성혁아, 나 떠날 거다. 같이 가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혁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성혁이한테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제가 성혁이를 끌어들였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그 어머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혁이는 제가 없어진 뒤 추격조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짐을 성혁이한테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담배 연기만 내뿜었습니다. 그러게. 모르겠다. 그게 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성혁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막사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야, 철민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성혁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 친구한테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는 게 어머니 임종을 못 지킨 것만큼이나 가슴에 걸렸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내무반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어머니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살아서 닿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3시 저는 7년을 살았던 내무반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떠날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3시 부대를 벗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딱 12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부대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어느 초소 교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느 철조망 아래 흙이 무른지, 어느 감시등이 깜빡거리다 꺼지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폭풍군단이 저를 만든 훈련이 이제 저를 폭풍군단에서 빼내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벗어나자마자 산으로 들었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0km. 평지라면 하루면 갈 거리였지만 산길로 돌고 돌면 사흘은 잡아야 했습니다.
추격조가 뜨기 전에 최대한 거리를 벌려야 했습니다. 첫날 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훈련받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고르고 나뭇가지 하나 꺾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법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낙엽 위를 서걱서걱 밟히지 않게 발끝부터 내딛는 법, 개울을 건널 때 물소리가 나지 않게 돌을 골라 딛는 법, 이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타령 신고가 들어간 건 아마 아침 점호 때였을 겁니다. 부대를 나선 지 6시간쯤 지났을 때 저 아래 산자락에서 희미하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조가 떴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추격조의 대장이 성혁이일 거라는 것을. 폭풍군단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성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지형을 좋아하는지 7년을 붙어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윗선에서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저를 잡으려면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혁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고 성혁이는 제가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는 7년지기 두 사람의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능선을 탔습니다. 성혁이라면 제가 계곡을 따라 빠르게 내려갈 거라도 예측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가야 했습니다.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산등성이에 엎드려 숨을 고르는데 저 아래 골짜기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둘, 셋, 넷, 네 명이었습니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반 경비대가 아니었습니다. 대오를 나누어 좌우로 펼치는 방식, 저도 수백 번 했던 그 대형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잠깐 멈춰 서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혁이라는 것을. 그 서 있는 방식, 고개를 드는 각도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혁아, 나 못 잡는다. 제발 못 잡아라. 속으로 되뇌이면서 저는 다시 몸을 낮추고 반대 방향으로 기었습니다. 무릎이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두만강은 겉보기와 달랐습니다.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서 어디가 단단하고 어디가 무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강가에 엎드려 건널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등 뒤 산에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설민아. 딱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심장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설민아. 성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가에 엎드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 어둠 속에서 성혁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나머지 셋은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나 타한다, 임마.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명령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7년을 알아온 저는 그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엎드린 채로. 성효가, 너도 알잖아. 우리가 뭘 위해 여기 있는지 너도 알잖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성혁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알면서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게 성혁이의 처지였습니다. 철민아, 나머지 셋한테는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성혁이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5분 준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강가로 내달렸습니다. 발이 얼음에 닿는 순간 서늘한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얼음 두께를 발로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금이 간 곳은 돌아가고 단단한 곳만 골라 디뎠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등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머지 추격조원들이 성혁이 뒤에서 뛰쳐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발소리가 강가로 달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알이 중곡 땅에 닿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흙이었습니다. 그냥 흙이었는데 그 감촉이 그렇게 낯설고 또 낯익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 웅큼 흙을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부스러지는 흙을 느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국경을 넘어 쫓아오진 못했습니다. 사흘을 혼자 숨었습니다. 낮에는 산속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첫날은 눈을 녹여 마셨고 둘째 날은 얼어붙은 들판에서 썩다 만 옥수수대를 씹었습니다. 셋째 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풍곤단 시절 굶기 훈련을 받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끝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끝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 땅은 탈북자에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람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대에서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입대 전에 들었던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강 건너가면 교회를 찾아라. 십자가 달린 곳을 찾아라. 저는 그 말 하나를 붙들고 다음 날 새벽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사람 눈을 피해 골목을 누볐습니다. 1시간쯤 헤맸을까요? 낡은 건물 지붕 위로 작은 십자가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마흔 남짓되어 보이는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조선말을 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뜸 밥부터 차려줬습니다. 오래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를 찌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끓여주시던 그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동욱이가 끌려가던 날도 참았던 눈물이 그 냄새 하나에 그냥 다 쏟아졌습니다. 선교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줬습니다. 그게 또 서러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합니다. 선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는 못 갑니다. 동남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 말이 앞으로 얼마나 긴 여정이 남아있는지를 예고하는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쓸데없는 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냉정하게 느껴졌는데 지내다 보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돕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방에서 닷새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창문도 없는 골방에 앉아 있었고 밤에만 짧게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선교사는 하루 2번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려 했지만 생각은 자꾸 성혁이한테로 흘렀습니다. 그 밤에 성혁이가 오븐을 줬습니다. 그 오븐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성혁이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놓쳤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새벽, 선교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출발합니다. 중국 땅을 가로지르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겨 이동하는 날도 있었고 낯선 집 다락방에서 열흘을 꼼짝 않고 버틴 날도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연결해주는 사람들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남아 국경을 넘던 날은 지금도 손에 땀이 납니다. 검문소를 피해 밀림 속을 걸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12시간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엔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를 반복했고 무릎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폭풍군단 시절사나 캥군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국가를 위해 걸었고 지금은 살기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국경을 넘고 1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입국자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좁은 유치장에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갇혔습니다. 강제 송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유치장 안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막막했던 그 심정 아십니까? 그 막막함에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더해진 게 그날 밤 제 심정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나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신원을 조회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묻는 말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폭풍군단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조사가 더 길어졌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3주를 더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한국행이 확정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지 무서운지 설레는지 두려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한국은 교육받은 대로라면 저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땅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옆자리 직원이 뭐라고 말을 건넸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사는 더더욱 아닌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멍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모르겠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부대의 점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몸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아드는데 반찬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이던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 밥상 앞에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런 밥상 한 번 못 받으셨을 텐데 그 생각이 드니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 들어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면담실에 들어서니 낯선 사람 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앉는 자세, 눈빛, 손을 놓는 방식. 저도 7년을 군인으로 살았으니까요. 정중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폭풍군단에서 복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의 훈련 방식과 전술 체계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나원 마당에 작은 나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였는데 가지 끝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앉아있는 새를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7년 동안 몸에 새긴 것들이 이제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 그 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을 나오기도 전에 대한민국 군 당국의 대북 자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적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은 나라였으니까요. 여기 군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건 남이나 북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달한 내용들이 실제 훈련에 반영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를 인간 병기로 만들었던 그 훈련이 이제는 그 체제로부터 이 땅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게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습관처럼 몸이 일어나려 합니다. 점호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봅니다. 함경도 산골 하늘처럼 별이 쏟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하늘 아래서도 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아무도 저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살아생전에 어머니 산소 한번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산 뒷산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 자풀이 우거지지 않게 한 번만 다녀올 수 있다면 그날이 오려면 이 땅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철민 씨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폭풍군단 최정예 전사로 살았던 사람이 어머니 손 한 번 못 잡아드린 아들이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이었고 체제보다 강한 건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철민 씨는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떠진다고 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새벽, 이제는 점호 소리 대신 서울의 새벽 공기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무산 뒷산 어딘가에 계실 어머니, 산소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기를 저도 함께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탈북민들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철민 씨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본인에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남북정거장은 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